우파 좌파 판단 기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신분제도 폐지와 직업 선택의 자유 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래요. 역사를 공부할 때 무엇을 우선적으로 공부할 것인가, 그런 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총독부 시절 주로 어떤 역사를 가르치나요? 뭐 그것도 날조에서 가르치긴 하지만 항일 투쟁을 위주로 가르치죠. 그러한 역사는 뭔가요? 절대 다수 한국인들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분제도 폐지, 직업 선택의 자유 달성, 이런 건 어떤가요? 절대 다수 한국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뭐 형식적으로 달성하건 실질적으로 달성하건. 수천 년간 신분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신분 낮은 이들은 빈곤에 시달리고 인권이 유린됐잖아요. 무엇을 위주로 공부하냐에 따라서 역사에 대한 평가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신분제도 폐지에 누가 기여했나요? 형식적으로는 일본군이 지원을 받았죠. 갑신정변 인사들이 이제 신분제도를 폐지했다는 거예요. 큰 공적이죠. 그런 개혁을 단행한 사람을 평가할 것인가, 사람들을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개혁에 맞섰던 고종을 평가할 것인가, 고종이나 민비, 조선왕실이죠. 달라진다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도시화 산업화를 하면서 신분제도를 실질적으로 붕괴시켜 버렸죠. 긍정적인 영향인가요? 부정적인 영향인가요?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거예요. 굳이 뭐 부인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인데 뭐 그런 걸 모르면 무엇을 공부할 거냐는 거예요. 신분제도 폐지, 뭐 직업 선택의 자유 달성, 뭐 계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래요. 뭐 너무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다. 근대화 문명은 최근에 시작했고, 뭐 스스로 자생적으로 근대 국가 수립한 나라가 몇 개나 있냐. 별로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한국 역사는 어떤가요? 갑신정변 인사들의 공적은 뭔가요? 신분제도 폐지했다. 형식적으로라도. 사법개혁했다. 저번에 살펴봤죠. 어, 또 사실은 역사에서 안 가르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조선은 독립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일본군의 지원을 받아서 독립을 달성했잖아요. 그 독립문세였잖아요. 독립을 기리기 위해서. 근데 한국의 탈레반 역사가들은 마치 조선이 독립국이었던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독립문을 왜 세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항일투쟁을 할 때도 독립 항일투쟁에서 다 독립운동은 아니죠. 소비에트 연방을 건설하려는 이들도 있었죠. 공산주의자들이죠. 그거 독립운동 아니라는 거예요. 항일투쟁일 수는 있어도. 좀 순수한 독립운동이라고 하면 이제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한 이들인데 그 이승만이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게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또 근대 국가를 수립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 소재필이나 윤치호 같은 사람들과 인연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승만이 왜 외교에 매달렸냐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뭐 독립을 하려면 그래요, 뭐 전쟁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조선은 식민지였거나 속국이었다가 독립을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독립했냐는 거예요.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달성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갑신정변 인사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본을 상대할 수 있는 나라를 찾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거예요. 청나라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청나라는 1894년에 이미 청일전쟁을 통해서 그 국력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미국 외교를 중시했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례가 있죠. 미국은 일본을 통해서 독립을 달성했는데 일본을 상대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에 의지해야 되겠다. 미국의 외교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외교 중심으로 한 거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근거 없이 그래요. 외교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했죠. 결국 이제 태평양에서 이제 패권국을 가리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조선이 독립한 것과 시나리오가 똑같다는 거예요. 조선이 청나라로부터 독립한 시나리오와 똑같은 일이 반복된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 달성도부터 봐야 되겠죠. 신분제도가 있는 곳에서는 거주 이전을 제한한다. 그렇죠. 권력으로 생산하는 농업국가에서 신분 높은 이들은 거주 이전을 제한함으로써 일할 사람을 확보한다. 고대 왕국 어느 곳에서나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거주 이전이 자유로워지면 신분을 알 수 없게 되어 신분제도가 붕괴한다. 그렇겠죠. 신분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신분제도를 폐지하면 특별히 거주 이전을 제한하는 별도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이상 거주 이전의 자유는 보장된다. 그렇죠. 이제 신분제도 폐지하면 제한할 사람이 사라지잖아요. 신분제도가 폐지되면 거주 이전을 제한할 사람이 사라지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신분제도가 있을 때는 이제 관리들과 신분 높은 이들이 결탁해서 거주 이전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총독부 시절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별도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500만 명이 도시로 이동하여 살았다. 이초장도가 일어났죠. 산업화 도시화가 추진되면서 이는 1894년 갑오개혁 때 신분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 전에 이제 조치가 있었다는 거죠. 실현된 거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추진되면서 실현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살던 곳을 떠나는 이유는 그것에서 살기 싫거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함이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도시로 가서 근로자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 얘기했죠.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반정부 시위를 하지 않았을까? 거기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더 나은 삶을 제공한, 지금 보면 열악하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선 총독부를 상대로 반정부 시위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고대 농업 국가에서는 도시가 없기 때문에 떠날 곳이 없으면 어디를 가나 처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떠날 이유도 없다. 농촌을 떠난 이가 있다면 주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도망치니거나 농토가 없거나 농토를 잃은 거지일 것이다. 어느 국가나 그랬다는 거예요. 신분제도가 있을 때 도시에 예전에 살펴봤잖아요. 도시에 어떤 이들이 와서 기업가가 되거나 근로자가 됐나. 신분 낮은 이들이 도망쳐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분제도와 마찬가지로 도시화와 산업화가 추진되지 않으면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거주지를 옮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죠. 뭐
먹고 살 수가 있어야지 옮기죠 뭐. 따라서 거주 이전 자유 보장의 법적 조치는 신분제도 폐지이고 실질적 조치는 도시화 산업화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신분제도도 폐지 그것도 마찬가지고 거주 이전도 마찬가지고 자유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도시화 산업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대 국가 수립할 때. 그래야지 근대화 조치들이 실현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거주 이전의 자유 보장의 법적 조치는 신분제도 폐지이고 실질적 조치는 도시화 산업화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1894년 개화파 인사들에 의하여 신분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니 거주 이전 자유 보장 조치는 50% 달성되었다. 그렇죠 뭐. 그리고 총독부 시절 도시화 산업화가 추진되어 거주 이전의 자유 보장 조치는 거의 100% 가까이 달성되었다. 그렇죠 뭐. 1948년 제정된 재헌헌법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을 별도로 마련하여 법적으로도 거주 이전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현 시대 한국에는 없다. 이제 아예 그냥 거주 이전 자유를 보장한다. 헌법에 명문화했죠. 근데 거주 이전 제한하는 일은 없잖아요. 아무 곳에나 이동할 수 있잖아요. 한국 내에서는. 1945년 일본 패망 이후 다시 농업국가로 전락했으나 1961년 군사정부에 의해 산업화와 도시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서 현재 거주 이전 자유 보장 조치는 거의 100% 달성되고 있다. 거의 뭐 100%라고 봐야 되겠죠. 제한하는 사람 없잖아요. 정부도 제한하지 않고. 계약의 자유 달성도. 역사에서는 권력에 의한 생산을 선택한 국가와 계약에 의한 생산을 선택한 국가 외에는 없다. 그렇다는 거.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고대왕국과 다르다.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고대왕국이 이제 권력에 의한 생산을 채택을 했는데, 아무리 뭐 조장을 해도 개변으로 권력에 의한 생산을 하면 고대왕국이라는 거예요. 고대왕국은 산업이 낙후되고 빈곤에 시달렸고 인권 유린이 된 곳이죠.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도 권력에 의한 생산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당연히 조치작용 결과는 다 나와 있는 것인데 결과가 뻔한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권력에 의한 생산이 가능하려면 신분제도를 수립하고 신분이 높은 이와 정부가 재산을 장악한 뒤 강제로 일을 시킨다. 그렇잖아요. 고대왕국이 그렇고 공산주의가 마찬가지죠. 재산과 권력을 장악하죠. 공산당이. 그 신분 높은 이들인 거죠. 공산당을 장악한 이들은. 우리는 신분제도 없다 이러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통상 그러한 곳에서는 산업이 정체되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빈곤에 시달리고 인권이 유린된다. 권력에 의한 생산을 하면 그 결과는 뻔하다.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다 얘기했죠. 근대 국가에서 계약에 의한 생산을 채택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신분제도를 폐지하면 강제로 일을 시키거나 강제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다. 신분제도 폐지시켰어요.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생산할 거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소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서로 거래를 한 뒤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약에 의한 생산이 선한 일인가요? 권력에 의한 생산이 선한 일인가요? 그거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조치작용 결과를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통상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고 계약에 의한 생산이 장기적으로 실시된 곳에서는 산업이 발전하고 국가는 부강해지며 국민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를 누린다. 그렇죠 뭐. 사실이잖아요. 그 근대 국가인 거죠. 그런데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일자리가 대량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계약할 일이 없다. 계약할 일이 있어야지 계약의 자유가 실현될 거 아니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전부 다.
즉 산업화와 도시화가 추진되면서 기업가와 근로자라는 일자리가 생길 때 기업가와 근로자는 서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 역사에서 중요한 걸 안 가르치죠. 근로자는 언제, 기업가와 근로자는 언제 많이 생겼나요? 생기기 시작했나요? 시작점이. 총독부 시절이라는 거. 기업가와 근로자가 생기는 게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이다. 그전에는 어땠냐? 농촌이 어땠냐는 거예요. 빈곤에 시달리고 주인과 노비가 있고 가난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조금 다르면 일 시키고 교육 안 시켰다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은 어땠나요? 빈곤에 시달리면 여자애가 좀 자라면 유학이나 노비로 팔아버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농업공산주의자들. 그게 그런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 근대국가 수립하는 세력은 그래요. 우리는 그런 거 원하지, 그런 걸 생각해서 농분주를 주장한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1894년 신분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면서 계약의 자유는 형식적으로 달성도는 50%에 이르렀고, 총독부 시절 도시에서 대량의 일자리가 공급되면서 계약의 자유는 실질적으로 달성도는 거의 98%에 이르렀다. 또 100%가 아닌 이유는 있겠죠. 그냥 98%, 2%가 부족하다. 1945년 일본 패망 이후 한국은 다시 농업국가로 회귀했으나 1960년 군사정부는 산업화와 도시화를 추진하며 대량의 일자리가 공급되면서 성공했죠. 1980년대 도시인구는 전체 인구의 80% 이상에 이르렀다. 현 시대에는 한 95%가 넘죠. 따라서 군사정부 시절 계약의 자유는 거의 98%에 이르렀다. 군사정부 이후 근대국가 수립 추진은 중단되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군사정부 이후는 주로 어떤 조치가 실시되나요? 반근대적 조치가 실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정치를 수준을 높인 것은 근대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인데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보니까 민주정치 수준을 높인 거죠. 근대적 조치가 실시되는 게 아니라 반근대적 조치가 실시되더라. 오히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군사정부의 근대국가 수립은 수많은 선거를 통하여 절대다수의 국민들에 의하여 혁명으로 공인받았으나 군사정부 이후 집권한 민간정부는 재판과 역사날조로 내란으로 몰았다. 민간기업 육성, 사유재산 보장, 계약의 자유 보장 등 근대국가 수립 조치는 제약시되며 반근대적 조치가 실시되었다. 군사정부 이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군사정부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공인되었나요? 공인되지 않았나요? 공인되었다는 거예요. 선거를 수없이 많이 실시했다는 거예요. 선거에서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군사정부 시절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군사정부를 인정했나요? 인정 안 했나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혁명인 것도 사실인 거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또 혁명 공식적으로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나 다 그랬다는 거예요. 혁명인 것도 사실이고 또 혁명으로 공인까지 받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저번에 그 선거 봤잖아요. 이승만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절대적인 국민들이 지지를 받았죠.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뒤집힌 거죠. 군사정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재판과 역사를 동원해서 발주했지만 사실은 그 시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계약에 의한 생산 역시
마찬가지로 제약시대였고, 그렇죠. 고대 왕국이나 고대 왕국과 다를 바 없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실시하는 권력에 의한 생산이 정당하고 선한 조치로 인식되며 실시되었다. 다 그렇다는 거예요.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치는. 권력에 의한 생산, 계약에 의한 생산. 2016년 박근혜 정부에 시행된 정년연장법과 2018년 문재인 정부에 의해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와 2026년 이재명 정부에 의해 시행된 노란봉투법 등은 모두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이다. 법적으로 어떻게 한번 생산을 생산해보겠다 이거죠. 개입하는 거죠, 법적으로. 법원에서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근대화 이념에 맞아야 되는 거죠. 맞아야 되는 거고 노예 계약을 성사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신분을 만드는 계약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요. 그건 전문적인 건데, 하여튼 이러한 것들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현 시대 계약의 자유 보장 조치는 군사정부 때보다 크게 하락하여 달성도는 70% 정도이다. 그래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걸 막 실시하면 미사 요구를 써서 좋은 조치 같지만 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조치 작용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최저임금 제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군사정부 때는. 근데 언제 소득이 가장 빠르게 증가했냐? 군사정부 때였다는 거예요. 조치 결과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언제 차별이 가장 적고 평등이 잘 실현되었느냐, 소득의 평등이. 군사정부 때라는 거예요. 조치 결과만 보면 그런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자유를 철저하게 실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실시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지? 그게 이제 작용이죠. 왜 그럴까? 작용인데, 그것도 사실 뻔한 거긴 한데, 그래요. 그 조치 작용 결과만 보라는 거예요. 소득이 빨리 증가하면 좋겠어. 차별이 없고 좀 소득이 좀 평등해지면 좋겠어. 그러면 뭘 실시해야 되나요? 계약의 자유를 실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치작용 결과가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한국 역사에서. 조치 결과는 다 나와 있죠. 작용은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는 권력에 의한 생산이 계약에 의한 생산을 대체하게 되고, 그러한 곳에서의 산업은 크게 후퇴하거나 붕괴한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자동차 산업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즉 권력에 의한 생산이 근로자에게 이루어 보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모든 근로자에게 해로운 조치이다. 이런 거 해달라 저런 거 해달라. 야 계약 그런 게 뭐 중요해. 그런 식으로 이제 조치를 막 취한다는 거예요. 맞아 근로자가 약자지 이러면. 그러한 곳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이 이제 당연시되는 산업은 쇠퇴하거나 붕괴해버리더라. 미국 자동차 산업은 한때 번영해서 미국 자동차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가장 높은 소득을 얻는 근로자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형편없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계약의 자유가 부정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산업이 이제 붕괴되기도 쉽다는 거예요. 붕괴되는 첫 번째 원인이 뭐냐 보니까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더라.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여러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최악은 이제 산업이 붕괴하는 거죠. 다 죽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잘 알아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계약의 자유 보장에 따르면 계약에 따라 일을 시키거나 일을 해야 한다. 하지만 고대의 관습적 생각과 그에 따른 윤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걸 알아. 계약에 없는 일을 시킨다거나 직장 상사의 성추행과 같은 범죄 등은 신분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따라서 고대의 관습적 생각과 윤리가 폐기되지 않는 이상 100% 달성되기는 어렵다. 이런 일들이 뭐 늘 보면 뉴스에 나오잖아요. 직장 상사가 성추행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그 신분을 가지고 이용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신분 높은 이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신분 낮은 이들 성추행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부당한 불법적인 일을 시킬 수도 있고, 또 뭐 직장 상사가 또 뭐 함부로 한다거나 그런 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원래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고대 신분제도가 있을 때. 그래요. 완전히 달성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새 시대가 열렸자 했잖아요. 이제 근대화 문명이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다. 그 근대화 문명에 맞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에 따라 윤리가 재정립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고대 윤리 그 다 필요 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제도가 있던 거, 권력에 의한 생산이 있던 거, 인권이 유린되던 거. 그곳에 그 시절에 윤리가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다 폐기돼. 뭐 쓸만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쓸만한 거 찾는 것보다는 몇 개 안 되니까 다 폐기해 버리는 게 낫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7단계 조치는 신산업 육성이다. 앞에 언급한 조치들이 일정 정도 달성되면 국가의 수준에 맞는 신산업 육성이 가능해진다. 그냥 육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조치들 있잖아요. 뭐 신분제도 폐지,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 그래요. 그런 거 달성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국 통제 폐기, 산업간 평등 달성. 말을 쉽게 하지만 엄청난 저항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수백 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달성하는데. 한국은 대부분 다 달성되어 버렸죠. 빠른 시기에. 왜 그랬냐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그거 다 폐지했냐는 거예요. 1900년 무렵 고종은 왕실이 직접 기업을 설립하여 철도 산업이나 전기 및 전사 산업을 육성해보려 했지만 파산 상태에 이르거나 일이 추진되지 않았다. 자금과 기술 부족도 문제이지만 언급한 근대화 조치 실시 없이 추진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실패는 확정되어 있었다.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첨단 산업이 있네. 야, 우리 저거 한번 해보자. 고대 왕국이. 되냐는 거예요. 조선이 멸망하기 전까지 조선 왕실의 시설 육성 조치 달성도는 0%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차근차근. 그렇게 되는 거죠. 총독부 시절 총독들은 한반도 실정에 맞게 신설 육성 조치를 실시했다. 총독부 시절 35년간 총독들은 경공업 육성에 성공했고 중화학공업 육성, 구수산업 육성에 성공했다. 사실이죠. 신산업 육성하면 대기업과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이 무수히 생긴다. 그러한 이유로 신산업 육성과 더불어 도시화 역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다. 그래요. 일본이 빠른 시기 내에 근대화에 성공하고 강대국 반열에 오른 것도 일본식 신산업 육성 정책에 있다. 그렇죠. 즉 메이지 유신의 핵심은 신산업 육성이었다. 결론적으로 총독부 시절 신산업 육성 조치는 100% 달성되었다. 좋은 걸 배웠다는 거예요. 딴 나라들은 잘 몰라서 못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다 알 수 있겠지만 한국은 빨리 알아가지고 빨리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신산업 육성도 배우고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농촌을 미화한다는 거예요. 도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신분제도 붕괴되지, 빈곤 해결되지, 사람들이 자유가 대폭 확장되지. 현 시대 농촌을 미화하고 도시를 악마화하는 농본주의 세력이 있지만 뭐 생태 환경을
중요하다 이러면서 농촌의 삶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어떤 삶이었는지. 뭐 자연은 또 잘 보호된다는 거예요. 농- 도시화가 되면서 자연도 보호되는 거지. 전부 땔감 쓴다고 사는 벌구숭이 상입니다 이거. 완전히 과거를 날조하면서 농촌을 미화하는 거죠. 이거 잘못된 일인 거예요. 총독부의 한국판 메이지 유신은 군사정부에 의해 개성되었다. 사실이죠 뭐. 군사정부는 경공업 육성에 성공하자 중화공업과 군수산업을 육성했으며 이후에 반도체 산업, IT 산업 육성에도 성공하여 한국은 첨단 산업 국가가 되었다. 따라서 군사정부와 신산 육성 조치의 달성도는 100%이다. 100%죠. 이 정도면. 다 성공했잖아요. 군사정부 퇴장 이후 한국판 메이지 유신은 자체를 감추었다. 박근혜 정부가 신산업을 육성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창조경제라면서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여 실패하고 개성되지도 않았다. 군사정부나 총독부는 적용기업을 선정해서 실시했죠. 그러다 보면 대기업도 생기고 협력업체들이 막 생기죠. 그런 거예요. 군사정부가 재벌 중심 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적임자를 선택하다 보면 대기업을 선정하지만 신산업 육성에 성공하면 수천 개의 또 중소기업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협력업체. 군사정부의 그 산업정책은 신산업 육성이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 시대 한국의 탈레반 역사가들이 가르치는 뭐 재벌 중심 정책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죠. 한국 역사에서 무엇이 실시되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 이르면 장기에 걸쳐 육성한 원전 산업을 폐기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어떻게든 신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이랬는데 힘들게 육성한 산업을 폐기하자 이런 시도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 알죠 뭐. 역사가 얼마 안 됐으니까. 군사정부 이후 새로 육성된 신산업은 한국에 없다. 막 날조하고 싶어 하죠. IT 산업, 반도체 산업 다 군사정부 육성했는데 남대없이 김대중이 IT 산업 육성했다고 날조하려고 하는 거죠. 군사정부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하니까 특히 전두환 정부는 남의 공적을 가로채려 하는 거죠. 그건 나쁜 짓인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를 달성하고 내세울 게 있으면 내세워야지. 전두환을 욕하면서 왜 전두환 공적을 가로채려 하냐는 거예요. 따라서 민간정부의 신사력 육성 조치 달성도는 0%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